안녕하세요. 유주 코스모스 채널의 유자차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2018년에 출간된 랜스 브래들리의 저서 포커 성공의 추구에 담긴 기록입니다.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안드레아 마테우스는 무서운 신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 그는 이미 5개의 브레이슬릿을 거머쥐며 전설적인 플레이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8년 전 그가 세계 정상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남겼던 생각과 전략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의 거장을 만든 그 시절의 기록을 안드레아 마테우스 편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살의 나이, 안드레아 마테우스는 WSOP 유럽 메인 이벤트에서 우승하며 100만 유로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20살이 되던 해 그는 EPT 그랜드 파이널에서 다시 한번 108만 2천 유로의 상금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이후 그는 2017년 1만 달러 헤즈업 챔피언십을 포함해 여러 개의 WSOP 브레이슬릿을 추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습니다. 결국 2017년 그는 포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카를로스 모르텐슨을 제치고 스페인 역대 누적 상금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글로벌 포커 인덱스 올해의 플레이어상 수상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2017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우승 또 우승, 그의 행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전설적인 선배들을 제치고 스페인 역대 상금 1위에 올라선 2017년,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카지노 출입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나이가 되기도 전부터 안드레아 마테우스는 자신이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테우스는 고향인 스페인 마드리드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더 높은 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줄 온라인과 라이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나라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뒤로한 채 런던으로 건너가 다른 스페인 플레이어들과 함께 지내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쏟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전략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리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항상 포커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포커뿐이어야 하죠. 저는 어려운 핸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주변 플레이어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들 역시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런던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때 떠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커리어 초기에 이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덕분에 마테우스는 단 한 번도 자신감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확신이 프로 전향 이후 거둔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죠. 더 높은 스테이크로 옮길 때마다 주변에서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자신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높은 수준의 필드에서도 제가 확실히 수익을 내는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곳에서 최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는 플레이어라고 확신하며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10만 달러 토너먼트에서 3번이나 리바인을 해도 다들 가만히 있죠. 제가 그 판에서 결국 수익을 낼 실력이 검증된 위닝 플레이어라는 것을 다들 아니깐요. 마테우스는 커리어 내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개념과 전략을 받아들여야만 앞으로도 계속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는 함께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장점을 자신의 무기로 흡수하는 과정을 플레이어로서의 멈추지 않는 교육이라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정말 재능 있는 선수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나보다 무언가 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큰 실수를 할지라도
여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분명 무언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는지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점을 내 것으로 만들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자기 플레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린 결정이 당연히 옳다고 믿으니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플레이하면 보통은 저 사람은 게임을 할 줄 모르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그렇게 쉽게 단정 짓곤 하죠. 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모두에게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것이니깐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왜 통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테우스가 게임의 거장은커녕 사실 플레이어라고 부르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게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던 학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상급 플레이어들이 커리어 초기에 최대한 많은 판을 플레이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다면 마테우스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전략적 자산이 될 이론적 기틀을 먼저 견고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샀습니다. 볼 수 있는 모든 영상을 봤죠. 16살 당시에는 영어가 서툴러서 영어 사이트를 많이 읽을 수 없었기에 스페인어로 된 포커 포럼을 모두 읽었습니다. 책, 미디어, 포럼까지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스페인어 콘텐츠를 저는 말 그대로 통째로 흡수했습니다. 저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고작 2달러나 5달러짜리 토너먼트를 즐기기도 하고 동네에서 포커를 치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도 했죠. 저는 그저 게임이 좋았습니다. 16살에서 18살 사이 저는 게임을 배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플레이도 병행했지만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18살이 되는 순간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매일 4-5시간씩 책을 읽었고 플레이는 2-3시간 정도만 했습니다. 18살을 위해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라서 그 과정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16살 당시 제 뱅크롤은 아마 500달러나 1000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초반에는 파산도 정말 여러 번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배우기 위해 더 높은 스테이크에서 플레이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16, 17살의 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 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슈퍼 하이롤러와 하이롤러 토너먼트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플레이어가 솔버2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특정 상황에서 최적의 플레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솔버를 사용하는 이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상대들보다 이런 솔버 같은 툴들에 시간을 적게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솔버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는 반드시 알고자 합니다. 제 상대들 중 상당수가 솔버처럼 플레이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솔버처럼 플레이하려는 이들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게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솔버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부는 16살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제 노력의 대부분은 상대 플레이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20-30명 정도의 정해진 최정상급 플레이어들과 맞붙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제 자신의 게임보다 그들의 게임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나아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최정상급 필드의 모든 이들이 매일같이 실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결국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4년 전만 해도 하이스테이크에서 활약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력을 멈춘 탓에 파산했거나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간 것이죠.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누구보다도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다음 날에는 단 하나의 실수라도 더 줄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2017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마테우스는 글로벌 포커 인덱스 올해의 선수 자리를 두고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GPI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 하반기 내내 최대한 많은 경기에 참여하며 전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 중 일부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표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운도 따르기 마련이죠. 제가 만약 GPI 1위에 오르지 못하거나 올해의 선수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제 자신에 대해 자책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괴로울 때는 플레이를 엉망으로 했거나 어리석은 곳에 돈을 낭비했을 때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1위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위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좋아. 오늘은 비록 많이 잃었지만 플레이는 훌륭했어. 좋은 결정을 내렸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저는 아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마테우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포커판 너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온라인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접한 뒤 론다 번에 져서 시크릿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러한 원칙들은 마테우스가 오늘까지도 굳게 믿고 따르는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제 경험상 아주 큰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분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니 왜 매 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려 애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에이스 킹을 들고 퀸 파켓을 상대하며 올인을 한 상황이라고 해보죠. 저는 제가 이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집중력이 높아지며 최상의 컨디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일 때 비로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더 발전하고 싶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을 뿐이니까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그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치열한 공부, 런던에서의 도전, 그리고 겸손함과 긍정적인 마인드셋, 아드리안 마테우스가 전 세계 포커씬에 남긴 발자취는 명확합니다. 그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정점의 자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쟁취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테우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전략과 철학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